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청나라 역사를 끝내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럽 역사는 크게 이제 남은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 그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배경부터 과정까지 한 시간에 쭉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교실 수업에서는 거의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PPT가 지금 하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영상이 아마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서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끊어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도 댓글에는 어느 정도에서 끊어서 보시면 적절할지를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도록 하죠. 일단 1차 대전인데요. 그 우리가 중간에 중국사를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배웠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멀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1차 대전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대전을 배운다고 했는데 1차 대전은 기본적으로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야, 싸움이. 그러면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도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라는 게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지금 배울 내용을 끄집어 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예고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럽에 관련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1차 대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어느 정도 끌어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유럽의 모습 이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국주의 경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끼친 영향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하면 일단 자유주의 하면 선거권을 달라는 거였었고 민족주의 하면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다 민족주의라고 했었죠. 근데 그 민족주의가 그 민족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 형태다 그런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민족이 만약에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상태면 독립을 원할 거고 그 민족이 지금 분열된 상태면 통일을 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민족이 지금 괜찮은 상태면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원할 거다. 그게 제국주의였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각 여러 열강들 좀 강력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봤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구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세워져 있는 나라들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유럽의 열강들,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이런저런 식민지를 차지하다가 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 다다르면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아야 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구의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독립을 한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한 합의나 어떤 사연에 의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경우거나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더 식민지를 늘리려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아 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결국 1차 대전이 벌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식민지 경쟁이라는 거죠. 식민지 경쟁.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식민지 경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유럽은 거대한 대륙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민족이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개의 민족들이 산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한데 요 민족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다 보면 어떻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럽 내 민족 갈등. 요게 기본적인 1차 대전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등으로 빚어질지는 천천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대전의 기본적인 배경으로 이 두 가지 유럽에 좀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 열강에 해당하는 그 강한 나라들의 식민지 경쟁. 두 번째로 유럽 내부에서의 민족 갈등. 이 두 가지가 1차 대전의 기본적인 배경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고 하나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경쟁을 겪었던 나라들을 각각 삼국 동맹, 삼국 협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동맹국, 협상국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요 라인업 있죠.
동맹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협상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요 라인업은 지금 라인업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만 두세요.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인업 이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요 대결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것만 두시는데 눈에 보이는 건 좀 있죠. 일단은 우리가 독일, 오스트리아 하면 독일도 게르만족의 국가고요. 민족으로 보면 게르만족의 국가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다민족 국가이기는 하지만 주도하는 민족이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 신성로마 제국에 속했던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민족이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이 독일 통일 과정에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실 넓게 보면은 좀 먼 친척 같은 하나의 거대한 식구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독일 얘기를 해야 돼요. 독일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독일은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우리 유럽사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 제국주의 경쟁 배웠던 그 파트에서 중간고사 거의 마지막 파트죠. 그 파트에서 제국주의 경쟁할 때 독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가요?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안 나온 건 아니었는데 독일 얘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대륙이 뭐 아프리카, 그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대륙들은 일찍 미국 도움 받아서 독립을 하고요. 아메리카, 뭐 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인근 지역 뭐 그 정도인데 아프리카는 보시면 아마 기억하기로 대충 우리가 기억하기로 아프리카 대충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종단 정책을 가져가는 건 영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횡단 정책을 가져가는 건 프랑스였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는 영국, 프랑스가 거의 한 6, 70% 이상 거의 다 먹어요. 독일도 식민지가 아프리카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 정말 독일 식민지가 찾아보기 힘들고요. 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와도 이렇게 막 무슨 영국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먹고 뉴질랜드 먹고 이렇게 거대하게 먹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먹은 게 아니고 몇 개 진짜 코딱지만한 섬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나하나 막 대륙별로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독일이 다른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강력한 나라들에 비해서 식민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식민지가 없지도 않지만 부족해. 왜일까요? 왜냐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바로바로 식민지 만들려고 돌입해 들어갈 때 독일은 딴 거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독일은 뭐 했을까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민족주의 중에서도 우리 제국주의 식민지 만들어야지 막 이런 거 할 동안 독일은 민족주의 중에서도 다른 걸 하느라 바빴던 거야. 뭐 하느라 바빴을까요? 통일이죠, 통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독일은 막 이제 프로이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막 통일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은 다른 영국, 프랑스가 막 이렇게 식민지 만들고 할 때 통일하느라 바빠서 식민지 시장에 진출하는 게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야지 너무 늦었네 하고 보니까 이미 영국, 프랑스가 거의 전 세계를 다 먹은 거지. 그래서 독일은 조금 식민지 시장에 진출하는 게 늦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지도 않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 배울 때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총리 비스마르크를 배우죠. 철혈 제상 기억나시죠? 피와 철로서만 이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물이 황제가 아니잖아. 그 인물은 그냥 총리잖아요. 그냥 관료라고 관료. 근데 우리가 그 인물을 중심으로 통일 과정을 배웠다는 건 당시의 독일 황제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뭐 하자고 하면 비스마르크가 얘기하면 맞겠지. 그래, 난 믿어. 그대로 진행해. 이런 식으로 거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보다는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황제가 영원히 살진 않겠죠. 비스마르크를 철저하게 믿어주고 비스마르크와 함께 독일 통일을 이뤄냈었던 비렐름 1세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들이 황제로 올라옵니다. 비렐름 2세입니다. 저 사진 제가 처음에 구했을 때 저 사진 저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억지로 늘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있는 저 문제적 남자라고 써진 그 남자가 저 남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런데 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적 남자인데 비렐름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금쪽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입장에 나름의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제로 올라왔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미 확실한 업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비스마르크랑 같이 뭐 했어요? 독일을 통일했잖아. 이거 통일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업적이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통일을 해냈는데 난, 난 어떡하지? 그죠? 그러면 나도 아빠만큼은 아니라도 아빠가 100이라고 치면 그래도 85% 90% 정도의 업적은 내줘야 돼. 나도 아빠에 크게 밀리지 않는 황제가 돼야 돼. 그죠?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독일에 부족한 게 뭔가? 식민지대. 식민지다, 식민지. 그래서 비렐름 2세는 새롭게 올라오자마자 독일은 식민지를 확실히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비스마르크입니다. 통일 과정에서는 우리가 피와 철로서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스마르크 통일 과정에서의 비스마르크는 막 전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었지만 통일을 완성하고 나서는 비스마르크가 입장을 완전히 바꿔요. 왜냐하면 사실 비스마르크는요. 처음부터 총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총리가 된 걸 텐데 비스마르크의 원래 직업은 외교관이었어요. 원래는 외교관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 워낙 오래 근무했고 또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지금 유럽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어디 민족이랑 관계가 어떤지, 어떤 민족은 어떤 민족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입장인데 이런 비스마르크는 지금 새롭게 올라온 황제 비렐름 2세와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렐름 2세는 지금 막 식민지를 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이 식민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없는 것도 아니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전쟁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비스마르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이 식민지 진출에 늦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독일이 식민지를 늘린다는 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랑 전쟁을 치러야겠죠. 근데 비스마르크 입장에선 그런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식민지를 늘리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전쟁은 독일은 치르면 안 된다라는 게 비스마르크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올라온 황제 비렐름 2세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는 업적을 내야 되니까. 식민지를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식민지를 늘려야겠다. 이걸 세계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둘이 식민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비스마르크는 전쟁 치르면 안 됩니다. 지금 식민지 늘리려면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럼 전쟁 치를 텐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황제 비렐름 2세는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를 빼앗아 오게 되더라도 식민지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야? 황제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황제와 재상의 입장이 다르다면 황제 의견대로 가겠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잘리게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잘리고 이제는 황제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제 비스마르크는 잘렸어요. 이제 자기 짐 정리를 하고 멀찍이서 황제 비렐름 2세를 바라보면서 쟤 저거 어쩌려고 저러냐 뭐 이런 혼잣말을 남기면서 비스마르크는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정책, 독일의 정책은 비렐름 2세가 다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이 지도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간고사 마지막 부분에 식민지 경쟁 얘기할 때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아프리카 안에서는 저 종단 정책이고 그게 아시아, 인도, 콜카타까지 연결하면 삼시 정책인데 이걸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게 독일의 삼비 정책이다. 그렇게 배웠었다고. 그리고 독일이 이걸 왜 방해하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보이죠. 저거 누구 작품인지. 저 영국의 삼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독일의 삼비 정책. 누구 작품이겠어요? 비렐름 2세 작품이죠. 영국이 싫어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요거 봐봐.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를 이렇게 카이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잇는 요 종단 정책이 영국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프랑스가 했던 게 이렇게 하는 횡단 정책이었죠. 이렇게 가는. 요 교차점이 뭐였어요? 요게 파쇼다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파쇼다에서 싸울 뻔했다가 안 싸우잖아. 누가 양보해요?
프랑스가 양보한다고. 프랑스가 영국한테 너네가 이 종단 정책 하는 게 너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겠어. 알겠으니까 요 파슈다는 우리 프랑스가 양보할게. 대신에 우리 횡단 정책 조금 보강할 수 있게끔 여기 요 지역에 모로코는 우리 주라. 이렇게 딜을 치죠. 거래를 제안하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인정하죠. 그래, 파쇼다를 우리한테 양보한다면 모로코는 너네 프랑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화하는 건 영국을 포함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의 비렐름 2세가 딴지를 거는 거죠. 안 된다. 모로코는 독립국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프랑스한테 딴지를 거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 거겠어요? 진짜 모로코의 독립을 지지하는 거겠어요? 일단 모로코가 프랑스 식민지가 안 되게 만든 다음에, 그죠? 안 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먹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써 두 개의 나라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도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는다기보다는 사실 비스마르크가 잘리기 전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총리로 일을 할 때까지도 비스마르크가 가장 신경을 국제적으로 많이 썼던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유럽을 대충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에 여러 개의 민족이 산다 그랬죠.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거대한 민족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요 드넓은 지역, 별로 쓸모없는 땅이 많긴 하지만 드넓은 지역,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슬라브가 있고요. 얘들은 러시아 지역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지역, 독일 지역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이 있습니다. 요 지역은 땅이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요 게르만족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규모가 크죠.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 얘네들도 게르만족의 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섬나라에 멀진 않지만 섬나라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살죠. 근데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은 어쨌든 섬나라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대륙 내에서 가장 크게 가장 항상 갈등하고 뭔가 서로가 경쟁하고 견제하는 건 이 게르만족과 독일의 게르만족, 독일을 포함하는 게르만족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슬라브족인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 계열의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부딪히게 되면 민족 갈등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떤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상할 때까지도 계속 러시아족의 슬라브족과 어떻게 하면 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나 이걸 신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독일의 게르만족과 쟤네 러시아의 슬라브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이 전쟁의 규모가 너무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스마르크 시절에 독일이 러시아에서 취했던 입장은 확실했어요. 비스마르크 시절에 독일이 러시아한테 가졌던 입장은 정확해요. 사이가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 안 친하면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색하게만 지내는 걸로. 절대 뭐는 안 된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비스마르크가 일하던 시절까지의 독일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어왔어요. 이걸 재보장 조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독일과 러시아는 서로가 싸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평화 조약을 맺어왔었죠. 비스마르크가 그걸 주도했었고. 근데 러시아가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데? 비스마르크가 뭔가 정계에서 물러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독일 측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 비스마르크 수상께서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뭐 별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비스마르크가 해고되었다.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만두셨구나. 그래도 혹시 독일이랑 우리랑 재무장 조약, 평화 조약은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겠어요? 비렐름 2세가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꺼져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러시아랑 언제 싸워도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랑 시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연달아 시비가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게 뒤이어서 보겠지만 여기서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갈등인 거고요. 식민지 경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민족 갈등인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도 식민지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러시아와도 게르만족 대 슬라브족으로서의 어떤 민족 갈등이 불씨를 튀우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어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을 발칸반도 이렇게 불러요. 발칸반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반도라고 하는 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부르죠. 반만 섬이다 그래서. 그죠? 우리 입장에선 가장 대표적인 반도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죠.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반도라고 부르는데 저 지역을 발칸반도라고 불러요. 근데 저 지역이 되게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아실 텐데 음, 이 지역의 별명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요. 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언제 싸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야. 싸하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면 티가 나요. 혹시 여기서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여기가 여기가 발칸반도예요. 여기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독일이고 오스트리아죠. 그러니까 여기가 게르만족의 땅인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바 보이죠? 여기가 러시아라고. 여기는 슬라브족의 땅이에요. 그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요 발칸반도 땅은 게르만족도 흘러 들어오고 슬라브족도 흘러 들어오고 게르만족, 슬라브족 말고 이런저런 작은 민족들도 막 엉기정기 사는 그런 지역이야. 즉 여러 개의 민족들이 얽혀 사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발칸반도는 여러 민족이 얽혀 살면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 왜 쟤네들은 저런 걸 먹지? 왜 쟤네들은 종교 생활이 저래?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해요. 지금 보시면 이 발칸반도 지도 보시면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죠. 이게 다 봐봐. 슬라브인, 게르만인, 마자르, 그리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저기 얽혀 사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시비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는 간단해요. 우리 슬라브인들 잘 살자. 우리 슬라브인들 뭐 러시아든 세르비아든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 슬라브인 화이팅 이거예요. 게르만주의도 간단해요. 우리 게르만인들 독일에 살든 오스트리아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 게르만 화이팅 이거라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두 민족이 얽혀 사는 동네에서는 이게 첨예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이랑 축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응원을 하겠죠. 한국 대표팀 화이팅!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한국 대표팀 화이팅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메시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이겨라. 지면 죽는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슬라브시 우리 슬라브인 화이팅에는 야 게르만 이겨라. 지면 무조건 게르만은 이겨야 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범게르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범게르만주의, 게르만인 화이팅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슬라브인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슬라브와 게르만 사이에 대결 국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요 발칸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고 발칸반도를 시작으로 전 유럽 쪽으로 퍼져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이런 알싸한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독일 비렐름 2세 황제가 여기저기 시비를 터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유럽 전반이 언제 대규모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만약에 어디선가 전쟁이 터진다면 들불처럼 번져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1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짜 시간은 이래요. 1914년 6월 28일 오전 10시경. 물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 발칸반도의 일부였던 이 지역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요 사건이에요. 지금 부부예요, 부부. 저 두 분은 부부고 오스트리아 황태자비 부부입니다. 이분이 당연히 남자분이 황태자시고요. 그 왼쪽에 웃고 계신 여성분이 황태자비 아내분이시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만 따당 된 거지. 그죠? 탕탕. 그래서 후루루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 후루루 하신 분이 그러니까 탕탕 하신 분이 실력이 좋으셨나 봐. 그래서 이거 그냥 어설프게 팔다리 받고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세이 굿바이 하십니다. 그래서 탕탕 후루루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거니까 저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을 체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범인 누군지 안 배웠죠. 근데 대충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라며, 그죠? 그럼 얘들 민족적으로 뭐겠어요? 황태자 부부는 민족이 뭐겠어?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지만 게르만족이 주도하죠.
그럼 황태자 부부의 민족은 게르만족이라고. 그러면 얘들을 죽인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도 민족은 슬라브족 계열일 거다 정도의 추측은 되죠. 잡았어요.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범인을 체포했고요. 알고 보니까 세르비아 사람이고 민족적으로는 슬라브계입니다. 우리 예상이 맞았던 거죠. 즉 역시 게르만족과 슬라브계의 어떤 갈등, 충돌이 표면화된 거죠.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1914년 6월 28일 오전 10시경에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슬라브족이죠. 세르비아 계열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그런 사건이죠. 요걸 이제 민족 단위로 놓고 보면 요 세르비아계 청년은 요 세르비아계 청년은 슬라브 계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게르만 계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의 육하 원칙 중에 5개를 봤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왜죠? 왜? 왜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청년, 이 슬라브 계열의 세르비아 청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였는가? 뭐가 그렇게 빡이 쳤는가? 왜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여기잖아요. 사라예보, 그죠? 근데 보시면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사건을 일으킨 건데 세르비아와 사라예보가 있는 보스니아 지역 보시면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주로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 영토를 한번 보세요. 세르비아 영토를 한번 보시면 이거 잘 따라 그릴 수 있으려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고 뭐 말하려는지 알겠죠?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바다가 없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국가에 있어서 바다는 현관문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다못해 교도소도 닫혀 있어서 그렇지 문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바다는 문 같은 거라고. 바다가 없죠. 문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바다가 없으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무역이에요, 무역. 대규모로 물건을 실어 날라서 팔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날으면 되지 않나? 비행기 너무 비싸죠. 그죠? 그리고 육지로 날르면 어때요? 막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로 이용하던 길이 만약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육지는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야 대규모의 물량을 배에 실어서 편안하게 운송해서 여기저기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바다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스니아 지역이 민족이 같다 보니까 보스니아도 세르비아 쪽으로 합쳐지는데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결국 게르만족의 오스트리아가 이 보스니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바다 진출을 위해서 같은 민족인 보스니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보스니아 지역을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합병하게 되면서 이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왜 저 사라예보를 방문했는지도 알겠죠.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할 땅이니까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세르비아계 청년이 빡이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이게 된 거죠. 요 정도면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는데 전쟁 선포할 만하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족의 세르비아한테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족 간의 갈등이 됐죠. 그러면 각 민족의 대표 큰형님들이 나오셔야죠.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의 큰형님 독일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의 큰형님 러시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이 충돌이 독일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이때 독일과 시비가 이미 붙어 있었던 영국, 프랑스도 러시아 편에 붙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업으로 시작이 돼요. 이런 라인업으로 시작되는데 되게 참여한 국가들이 많죠. 근데 지금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고요. 그다음에 불가리아. 사실 오스만 제국은 영국에 대한 불만 때문에 들어오게 되고요. 불가리아는 그 발칸반도 민족 갈등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동맹국 라인이었어요. 학습지 앞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동맹국 라인이었는데 어떻게 넘어오게 되냐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도 통일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통일 과정에서 가졌어야 되는 땅 중에 못 가진 땅이 있어요. 트리에스테, 트렌티노 그런 땅을 못 갔는데 요 땅을
이탈리아가 협상국 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 땅을 되찾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넘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일본은 영일 동맹,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중국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영국의 입김이 너무 센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적으시는 나라들은 적기만 하고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그닥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튀르키예나 불가리아나 산업혁명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국 측에서도 우리 이탈리아 기억나죠? 전쟁 잘 못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전쟁에 들어오긴 하지만 뭐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뭐 사실은 1차 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뭐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 이런 거 보내고 이런 차원인데 이렇게 뭐 대단한 활약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의 중심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죠. 독일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국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독일이 영국, 프랑스랑 싸우게 되는 계기는 식민지 경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영국 삼시 정책 방해하면 삼비 정책하고 프랑스 모로코 식민지화하는 거 방해하고 그랬었잖아요. 식민지 경쟁인 거고 러시아와는 민족 갈등인 거죠. 그죠? 러시아는 슬라브족이고 독일은 오스트리아랑 같이 게르만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쟁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걸 그렇게 보면은 유럽 대전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만 놓고 보면 유럽 대전이 맞아요. 맞는데 영국, 프랑스 어때요? 독일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지역적으로만 보면 전투가 벌어진 지역만 보면 유럽 대전이 맞지만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을 보면 각 대륙의 식민지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막 무슨 영국의 인도 부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참여한 전쟁이다라고 해서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또 볼 수가 있죠.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전쟁 초반기에는 이 전쟁을 거의 시작했었던 동맹국 측, 독일 측이 조금 더 유리해요. 독일 동맹국 측이 좀 유리한데 이건 이제 선빵 쳐서 그런 거고 1차 세계대전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전개를 보려면 지도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지도를 보면 독일이 얼마나 이 전쟁이 신나는 전쟁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봐봐. 독일이 여기에 있고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있죠. 당시에는 폴란드가 절반으로 나뉘어서 반은 독일, 반은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지금 독일이 요렇게 있고 독일이 상대해야 될 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섬나라인 영국을 한 걸음 떼서 생각하더라도 전선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전선이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인 거지.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이렇게 될 걸 알았을 텐데 지금 샌드위치잖아. 양면에서 공격당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될 걸 알았을 텐데 전쟁을 왜 시작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독일 여러 가지 관료들이나 재상들이 이렇게 막 독일의 황제가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막 만류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독일은 그럼 이렇게 전선이 양측에 두 개인 샌드위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전투를 치르면 독일을 병사를 반반 나눠서 이렇게 보내야 될 텐데 그럼 여기다도 약한 군대를 보내고 여기다도 약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 아니야? 절반 나누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지고 여기서도 지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프랑스 아니면 러시아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어딜 고르는 게 낫겠니? 당연히 프랑스를 고르는 게 낫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 기억나죠. 나폴레옹도 러시아 들어갔다가 망했잖아요. 왜? 너무 넓고 너무 추우니까. 프랑스는 빨리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 어때? 그죠? 이거 봐봐. 응? 지금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적은 거잖아. 그러면 프랑스는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가야죠. 이거 감당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죠? 감당이 안 돼. 이 추운 땅을. 그죠? 봐봐. 여기 새하얀 거 봐.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영토가 이렇게 넓다라는 건 반대로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러시아의 군대들이 저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독일 입장에선 어떤 기회인 거야. 러시아는 그 많은 군대들이 저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선으로 집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멀리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러시아 병력이 독일 전선에 집합하는 그 시간 동안, 집합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프랑스를 공격하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략은 그게 핵심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디부터? 프랑스 먼저 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심이 어떻게? 빠르게. 속도전. 이게 독일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무조건 어디부터 친다? 프랑스부터 친다. 프랑스부터 치는데 어떻게 친다? 빠르게 친다. 이게 독일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일군을 맞이해야 되는 나라는 프랑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프랑스의 전략은 뭐겠어요? 프랑스의 전략은 간단하죠. 상대의 전략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독일의 전략은 속도전이니까 여기에 맞서는 프랑스의 전략은 장기화 전략이죠.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되도록? 오래 걸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격하려고 프랑스를 빠르게 진격하려고 하는 독일에 대해서 프랑스가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꺼내드는 전략이 바로 참호전입니다. 참호전. 참호 아시죠? 땅 파고 들어가는 거. 요게 참호전이에요. 요게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게. 땅을 파고 숨고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 위로 총만 올리고 막 전쟁을 치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참호를 어떤 식으로 파냐면 다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 참호를 되는 대로 다 파는 거예요. 독일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독일은 이 참호를 다 건너야 되는 거야. 얘 금방 끝나겠니? 더럽게 오래 걸리죠. 이 참호 하나 깨면 또 깨고 그러면 깰 때마다 사람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거예요. 깨고 다시 밀리고 또 깨고 다시 밀리고 또 깨고 들어갔다가 다시 쭉 밀리고 다시 깨고 들어갔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깨고 들어가면 이걸 3년 4년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1m에 100만 명이 있다. 막 이런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런 얘기가 가능한 이유가 사실 1차 대전에 거의 모든 전투는 여기서 다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한 10m 나가봤다가 다시 15m 후퇴하고 다시 20m 나가봤다가 다시 5m 후퇴하고 다시 10m 나가봤다가 다시 20m 후퇴하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죠. 근데 어쨌든 이러면 전쟁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독일은 작전에 실패한 거죠. 프랑스는 작전에 성공한 거죠. 어쨌든 전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굉장히 지옥 같은 전쟁이 있고요. 예, 지옥을 발음을 빨리 하면 아무튼 굉장히 지옥 같은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치러지다 보니까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병사들이 이 참호전에 투입되게 되고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럽 남자들은요, 다 모든 남자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는 병사거나 시체가 됐거나.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주먹으로 전쟁할 거야?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무기가. 근데 무기를 계속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한테 총 나눠주고 그럼 걔 죽고 그럼 그 총 가지고 오기 힘들다고 또 새로운 총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병사한테 쥐어주고 투입시키고 반복해야 돼요. 총알도 그렇고. 그러면 이 무기들 총알 누가 만드나?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지금 싸우고 있거나 죽었는데. 그렇죠. 여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여자들은 후방에서 무기 만들고 그러면 남자 여자 다 무언가 전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전쟁 형태를 뭐라고도 하냐면 총력전이라고도 해요. 원래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은 사실은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의 이야기였어요.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그냥 뉴스나 신문 이런 걸로 소식을 듣는 정도였다고. 근데 이제는 후방의 여성 국민들과 나가서 싸우는 남성들 둘 다가 즉 전 국민이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총력전이라고 해요. 어쨌든 남자들은 나가서 싸우거나 거기서 이미 죽었거나 하고요. 여자들은 후방에서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 많이 필요할까? 조금만 만들면 될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조금 심한 경우는 하루에 뭐 과한 경우는 2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심한 노동을 했었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공장에 투입돼서 총 만들고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들고 탄약 만들고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해요. 왜? 영혼을 갈아 넣었을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지금 내 남편, 내 아들, 내 남자친구가 가 있는데 우리 오빠가 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무기를 다 그 양, 퀄리티, 내품 기한 다 맞춰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해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성이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해보니까 잘 해요, 못해요? 잘 한다고. 이 얘기는 여성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사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거죠. 그동안의 유럽인들이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인들은 여성에 대해서 가정에 있어야 되는 존재, 집안일 해야 되는 존재, 아이 키우는 존재, 뭐 이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나가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공장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시켜보니까 잘하더라 이거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회의 주체적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고민돼야 돼? 여성들에게 시민권, 선거권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전쟁 끝나고 내려야겠지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성들에 있어서 드디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사회의 주체적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선거권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호전을 이런 식으로 공장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전투기, 탱크, 독가스 이런 신무기들이 개발됩니다. 잠수함도 이때 나오고요. 물론 잠수함은 뭐 참호전을 극복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탱크예요. 그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탱크랑은 좀 다르죠. 탱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차는 너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일반 자동차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 벅스가 안 돼.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탱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는 이 바퀴들 사이가 아니라 테두리에 체인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궤도라고 불러요. 궤도라고 부르고 이 궤도로 움직이는 차량을 탱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기를 싣기도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를 거대한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요걸 궤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궤도로 움직이는 차량을 탱크, 전차라고 부르는 거죠.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호를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참호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냥 바퀴로 가면 바퀴가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답이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를 체인으로 연결해줘서 앞바퀴가 빠지더라도 이 체인에 의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탱크였다. 그다음에 탱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잠수함은 왜 필요한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독가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독면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독가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독면도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아직 초보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투기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중 공격을 해서 참호전을 극복하겠다 이런 거죠. 어쨌든 독일은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참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렇다는 건 독일이 프랑스를 빠르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부족해지냐면 전쟁에 써야 되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영국, 프랑스는 전쟁에 오래 가도요. 뭐가 많아요? 식민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원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독일은 식민지가 일단 부족하죠. 식민지가 없진 않지만 부족하고 더구나 지금 독일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 부족한 식민지에서라도 자원을 구해 오려면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구해 와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겠니? 상식적으로? 영국이 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영국 해군을 뚫어내고 물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걸 이 영국 해군을 어떻게 뚫지? 그렇지. 잠수함.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수함은 어때요? 바다 속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밑동을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을 보는 거야. 우리 발바닥만 보고 사람 알아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저 배가 무슨 배인지 모른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독일이 무슨 작전을 하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그게 무슨 배든 하다못해 뗏목이라도 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로? 잠수함으로.
물론 이제 그랬겠죠. 독일 배들은 미리 알려줬겠죠.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할 거니까 배 띄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뭐 그 소식 못 듣고 배 띄웠으면 죽는 거고. 근데 이런 작전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렇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면 떠 있는 배는 다 써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침몰되는 배가 무너지는 배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적군의 배면 상관없죠.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전쟁에 상관없는 나라의 배가 침몰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집니다. 이 배는 루시타냐호라고 하는데요. 상선이에요. 상선. 딱 봐도 무기가 없죠. 상인들이 짐 싣고 다니면서 물건 팔러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근데 이 배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더 문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인이었다는 거죠. 미국은요. 운영 원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국민이 다른 나라한테 당하잖아요. 그 나라 그냥 안 둬요. 착살내버리지. 근데 미국은 사실은 왜 그동안 1차 대전에 별 관심이 없었고 얘기가 안 나왔냐면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멀로 독트린, 멀로 정책. 그 우리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우리 아메리카도 너희 유럽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하면 전쟁으로 알겠다. 요게 이제 멀로 독트린이었잖아요. 불간섭주의. 그걸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자국민이 여기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죽었네. 그래서 미국이 혹시나 해서 수줍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독일아 뒤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아니 그게 아니 안 듣고 참전이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크고 진하게 쓴 데는 이유가 있겠죠. 미국은 이때 이미 산업 생산량이 영국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즉 산업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강국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이 사실 독일은 지금까지도 쉬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굉장히 샌드위치 상황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자원도 부족하고 영국한테 막히고 있고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서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더구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감당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대전에서 미국 참전 이렇게 딱 보이면 전쟁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이기는 걸로? 협상국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협상국과 동맹국 측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게 되고요. 동맹국 측은 승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동맹국이 패배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쑥 적어주시고요. 어쨌든 미국이 협상국 측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맹국은 완전히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 또 러시아에선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먼저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독일은 러시아 쪽 전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지만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결국 패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국 입장에서는 전쟁 과정에서 원래 하던 나라가 빠지는 나라가 있고 안 하던 나라가 들어오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빠지는 나라는 러시아, 안 하다가 들어오는 나라는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은 협상국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연합국, 협상국 둘 다 쓰는 표현인데 협상국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아무튼 결국은 동맹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데 항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왜냐하면 이걸 항복을 하면 누가 해야겠어요? 독일의 황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를린 미세. 그 양반이 째요. 네덜란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은 원래 황제가 지배하는 정부 제정이었는데 그 황제가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정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독일은 항복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정부가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재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황제가 도망간 상황에서 새로운 황제를 굳이 모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임시정부는 공화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 임시정부가 협상국 측과 협상해서 휴전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게 되는 거죠. 사실상 항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독일의 공화정 임시정부가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속해 있는 협상국 측과 휴전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배경은 식민지 경쟁 그리고 민족 갈등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시비를 열심히 걸고 다닌 건 독일이었고요.
이 독일한테 시비를 걸린 나라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였었죠. 근데 영국, 프랑스는 이제 식민지 경쟁이었었고요. 러시아는 민족 갈등에 해당하죠. 시비를 걸렸던 내용을 보시면 영국은 요거였었죠. 영국의 삼시 정책을 독일이 삼비 정책으로 방해하죠.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화하려는 걸 독일이 방해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랑은 식민지보다는 민족 갈등이죠. 러시아는 슬라브족이었고요. 독일은 게르만족이었죠. 이런 식의 민족 갈등이 있었고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가 결국 전쟁이 터지는 계기는 발칸반도에서 벌어지죠. 발칸반도의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제 슬라브족 계열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의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족 계열의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 전쟁이 확전되죠. 전쟁이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게르만족 계열의 독일과 슬라브족 계열의 러시아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독일의 전략을 보면 일단 고립된 양측이 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랑스 먼저 치겠다. 그리고 빠르게 치겠다. 이런 게 독일의 기본 작전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길게 장기화해서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선택했던 전략이 참호전이었죠. 근데 이 참호전이 너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죽었고요. 남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성이 공장에 진출하게 되죠. 거기서 제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선거권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쭉 길게 이어지면서 독일은 자원이 부족해지죠. 이 자원을 식민지로부터 바다를 통해 얻어내기 위해서 영국 해군을 뚫어내야 됐기 때문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하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참전하는 거예요?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완전히 기울게 되죠. 그리고 이 와중에 협상국 측에 러시아가 혁명 때문에 또 빠지게 되죠. 근데 러시아가 혁명 때문에 빠지게 되긴 했지만 워낙 거대한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협상국 측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균형은 완전히 협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동맹국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동맹국은 패배하고 독일은 기존의 황제가 도망가면서 재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새로운 임시 정부가 공화정의 형태로 수립되고 이 공화정이 협상국 측과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동맹국의 패배, 영국, 프랑스 측 협상국의 승리로 끝을 내게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